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헌정사상 최초 호남 출신 부산 국회의원이십니다. 여당 초선 의원 대표도 맡고 계신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김대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조금 전 소개를 드렸는데 고향은 또 야당 텃밭인 전남 영광. 예. 지역구는 또 여당 텃밭인 부산 사상구. 예. 아, 이게 저희 그 정치 역사상 뭐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헌정사상 최초 호남 출신 부산 의원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제가 영광이고 중학교를 제가 한평중학교를 졸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아,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럼 왜 서울로 오지 않고 부산으로 갔느냐? 부산 갈 차비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서 네. 목포행 안행 열차가 아니고 부산행 완행 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부산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 그러니까 16살 되죠. 아, 네. 막노동을 시작하고 지금도 제가 이제 부모로부터 중학교를 졸업하고 단돈 1,000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 공부도 제가 주경 야독을 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도 야간을 마쳤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저 고등학교도 제가 이제 주경 야독을 하면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네. 그 달동네가 있었잖아요. 달동네에 새벽 1시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선생님이. 불러서 대식아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잘 때 공부해라. 그것이 자네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30년 동안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습니다. 낮잠도 그래요? 잔 적이 없습니다. 오,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일본 국비 유학생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본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산에 이제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의 소중함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교수 총장을 35년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정부의 부름을 받고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하고 차관급인 민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죠. 네. 국민의 고충과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암행의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관급입니다. 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돌고 또 해외에 또 많은 그 민주평통하면서 해외 108개국을 돌면서 많은 그런 경험을 좀 쌓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장제원 의원이 네. 지역구고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역구이기도 지역구였죠.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캐치플레이를 이렇게 걸었죠. 저는 국회 가면은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합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셨죠. 그것을 우리 위대한 우리 부산 사상 구민들이 네. 저를 인정해주고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헌정사상 아버지가 호남이 아니라 네. 본인이 호남 출신으로서 헌정사상 그 보수당의 텃밭인 PK에서 그것도 부산에서 그러니까 서울도 최초로 아니고. 당선된 기록을 세웠고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총장도 호남 출신으로서는 PK, TK에서 유일하게 제가 총장까지 역임을 했죠. 네. 아니 그 뭐 초고령 초선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아, 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62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는 아, 너무 이 패기 있고 막 이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네. 62년생이라고 본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네. 59년생이에요. 59년생이요? 59년생인데 네. 호적에 62년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네. 왜 그러느냐? 얼마나 시골이었으면은 네. 옛날에는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뒷동산에다가 갖다가 이제 묻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출생신고라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한 2, 3년 안 죽으면은 살 건지 보고. 살 건지 보고 동네 이장이
출생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 몇십 명이 생일이 똑같아. 아, 그래요? 생일이 똑같아. 왜 그러냐면 제가 생일이 3월달인데 8월달로 또 호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냐? 동네 이장이 출생신고하는 날이 한꺼번에 가서. 한꺼번에 다 생일이야. 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호롱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올 정도로 촌이었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단체 사진 네. 찍은 것이 제 첫 사진입니다. 그때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아, 네. 네. 그 사진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몇 시에 태어난 줄을 또 몰라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 이런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제가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적과의 싸움이 아니고 또 주변과의 싸움이 아니다. 모든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을 이겨야 반드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녁에 잘 때 어떤 줄 아십니까? 왜 지금 자야 되노? 아침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아까우세요? 아까운 거예요. 잠자는 것도 아까고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나는 오늘 아침이 되면 또 내일 MBN에 지금 나는 정치이다 지금 프로그램에 네. 지금 이제 이 출연을 하는데 이런 설레임이 있잖아요. 설레임. 네. 그래서 늘 그렇게 살고 일단 초선이신데 초선 같지 않은 중진 같은 초선이다 이런 또 수식어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왜 그럴까라고 보면은 이제 좀 알아보면 그동안 나이에 이 국회로 오시기 전 네, 이 과정이 사실은 다양한 정치 경력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있어서 그게 이제 몸에 이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왔을 때 초선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이 경륜이 느껴진다 이런 평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거 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네. 그 여의도 연구원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국회의원 뭐 다선들 삼선 뭐 다선들이 해왔던 자리 아닙니까? 제가 20대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는데 그렇죠. 전직 국회의원이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현직이 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는 거는 하는 쉽지 경우는 않고. 처음이죠. 처음이고 그래서 그때도 저는 굉장히 참 열심히 뛰었어요. 사실은 그 여의도 연구원장은 장관급 외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연봉도 받지 않고 왜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고 저는 볼런티어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보수가 살아가야 될 길.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 길. 연구소 싱크탱크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뭔가 제시하고 싶었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제 파트너가 누구였냐면은 민주연구원에 지금 김민석 의원이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네.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여의도 연구원 20대 원장 하면서 최초로 네. 원장이 민주연구원을 찾아가는 이런 퍼포먼스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보수 우파가 진보 좌파한테 배워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첫째, 자기 희생이 우리는 없다. 자기 희생. 저쪽은 자기 희생이다. 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키울 줄 모른다. 저쪽은 사람을 키울 줄 안다. 네. 이것은 네. 우리가 진보 좌파한테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설파를 했어요. 네. 설파를 하고 또 보수의 정책은 우리가 하고 네. 진보의 정책은 민주연구원에서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봐서 이게 옳으냐 이게 틀리냐 이런 것은 네. 모든 언론에서 생중계한다는 조건 아래 네.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네, 이런 네. 제안도 제가 했죠.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은 결국 이 우리가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바로 정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네. 이러면은 이거는 건전한 국가가 아니고 건전한 정치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한번 겸손하게 우리 국민들의 말씀을 청취를 해서 이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여의도 연구원장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쭉 오면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아마 초선 같지 않는 네. 정치인이다 이렇게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참. 아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장 시절에 민주연구원장 최초로 만나서 대화를 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의원님 뭐 고향과 지역구의 그 특성을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뭐 영호남의 가교 역할을 좀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여야의 소통 가교 역할을 좀 기대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일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야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이제 초선 의원을 대표하는 대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서 나는 이거 하나는 좀 내가 이뤄내겠다 이 역할을 하면서 이런 어떤 포부가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초선이 우리가 44명이에요. 네. 108명 중에서 44명은 아주 최대의 어떻게 보면은 정족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 넘어요. 사실은 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보니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선배들 이야기가 역대 초선 의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스펙이나 여러 면에서 경험이나 이런 좋은 분들이 많다. 들어왔다,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의 모임 속에서는 우리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자. 정말로 정치라는 게 뭐냐? 국민과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비가 오면은 우산을 씌워주고 눈이 오면은 눈을 같이 맞고 또 비바람 태풍이 오면은 어깨동무하고 막아내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색다르게 좀 해보고 두 번째는 초선 의원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분들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 네. 반도체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뭐 경제 문제 이러한 다양한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네. 공부 모임을 좀 하자. 그리고 자기 주제를 발표를 하자. 이렇게 되면은 43명이 네. 44명 중에서 한 명이 발표를 하니까 네. 43명이 간접 공부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동안에 쭉 공부해갖고 자기 경험도 쭉 하려했지만은 이것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정말 정책하는데도 필요하고 확장성도 있고. 확장성도 있고 네. 국가 국민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당 민주당에게 제가 그 초선 의원 대표가 있어요. 거기도. 네. 그래서 같이 좀 하자. 같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좀 또 해놓고 있는 이런 형편이죠.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여야가 너무 극한적인 대립이잖아요.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터에서도 네. 적과의 싸움에서 적과의 동침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또 이렇게 하면은 술을 한잔 하고 밥을 막 같이 먹으면서 또 풀어 나가고. 그쵸. 이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 같이 풀어 나가고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붙여줘야 국민들이 안정하고 정치인들을 믿고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거든. 예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정말 격하게 논쟁을 해도 본회의가 딱 끝나면 아유 고생했어 등 두들겨주고 그렇죠.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들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국회의원한테 들으니까 요새는 그 국회에 이제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에서도 서로 대화를 길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대화가 단절됐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정치라는 건 사실은 소통이 기반이 돼야 되는 곳인데 그 정도가 안 되면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사실. 그렇죠. 아마 제가 제일 소통을 많이 할걸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한 36명 정도 제가 식사를 벌써 했어요. 벌써요? 벌써 했고 그리고 복도회의를 한번 한가 하면서 또 본회의장 들어갈 때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따라 웃는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성 올린데 그쵸. 저 가서 아이고 뭐 어느 의원님 뭐 잘 계셨습니까 하고 뭐 하면 뭐 반갑게 해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저는 이제 실천하는 편이고 네. 처음부터 저는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겠다 이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딱 나오면은 오른쪽은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네. 왼쪽은 남자 화장실이 네. 있어요. 남자 화장실 쪽에는 민주당 그 의원들의 휴게실이 있고 네.
여자 화장실에는 국민의힘 휴게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장실 갔다가 손 씻고 와서 거기서 여기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있고 뭐 또 들고 와서 우리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고 그러면 저 민주당에서 갖고 왔다. 우리 거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그 서로가 네. 언성도 없고 네. 대립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도 마찬가지. 제가 교육위원인데 교육위에서도 정말 그런 싸움 없이 참 협치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7개월이 됐잖아요. 7개월 동안에 제가 제 단독법을 2개, 그다음에 공동법을 5개, 7개를 통과시켰어요. 그건 다 협치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자 이거지. 우리가 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 공복들인데 뭐 싸워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뭐 하겠느냐.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네. 뭐를 하느냐. 민주당에서 다수당을 갖고 있잖아요.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 조금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협치할 거 협치해야 되는데 일방통행, 단독 드리블 그리고 너무 일방적이다. 입법 독주 이렇게 가니까 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집권당이라고 해도 우리가 소수당이에요. 네. 속수무책이야.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네. 야, 이런 결과구나.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가 우리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좀 선배들이 그래도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싸우더라도 끝나고 나면 그래. 네. 고생했어. 김이요. 고생했지. 가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또 풀고 또 싸울 걸 싸우고 네. 또 대립할 걸 대립해야죠. 왜 균형과 견제가 네. 균형이 맞춰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너무 일방독이 독자하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내려가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22대 초선이 어느 때보다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소위 말해 이제 양질의 초선 의원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요건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22대 한정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경향성으로 놓고 보면 여야 모두 초선 의원들이 조금 과거보다는 이 파이팅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가령 뭐 초선은 좀 서리고 거칠어도 당내 혁신 뭐 그 정책에 대해서 좀 각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저도 이제 정치를 좀 출입하면서 그 흐름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변화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 뭐 그런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식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이 표현을 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걸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뭐 그 정치 현장에서 뛰어보셨기 네. 때문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극체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 그러니까 어떤 입김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투표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투표도 이탈이 없어요. 네. 자,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고 하면서 너무 소수당이에요. 만약에 집권당이라고 없으면 소수 정당으로 전략을 해요. 그럼 몇 명이서 입김을 내죠. 그 입김을 내는 것은 혁신과 개혁의 입김이 아니라 네. 우리 이 당의 정책에 대한 그거예요. 제가 그 의원총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누구나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네. 냈는데 나는 민주당에게 부러운 게 하나가 있다. 뭐냐? 민주당은 딱 당론이 결정이 되면 한 표도 흐트러진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당론이 결정해도 흐트러져. 표가 이탈이 있어. 이거는 정당 정치에 맞지 않다. 나는 국회의원이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당론에 부합하게는 행동해야 당연히 된다. 그러나 자기가 반대를 해도 이래도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네. 집권당이지만은 국회에서는 소수당이잖아요.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야가 대치 국면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단결, 단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의견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네. 당론이 결정이 되면 난 당론을 따라주는 것이 네. 정당 정치에 맞다. 네.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어요? 49% 반대와 51% 차이 2%로 가지 않겠어요. 2%로 간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좋아합니까?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라고 다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당이라고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야. 그러나 정당 정치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하나로 집약해 가지고 한 목소리 온보이스로 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나는 정당의 당대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미국처럼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이런 것이 혁신이다 뭐다.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혁신 계속 부르죠. 혁신은 가죽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혁신이잖아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게 혁신이고 다른 목소리를 다수의 침묵을 지키긴다고 해서 혁신을 안 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네. 이러한 부분을 조금 탈피를 해야 네. 나는 그게 혁신의 목소리가 거기서 나온다.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여야가 대치 상태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36명이나 밥을 먹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하고 네. 협치하겠다, 네. 통합하겠다, 싸우지 않겠다, 성김에 정치하겠다. 이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뭔가 제도적인 틀을 바꾸고 뭘 이렇다고 해서 혁신이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조용하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저는 혁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게 뭐냐? 기득권층을 버리는 거거든요. 네. 무슨 제도를 바꾸고 출판 기념회 하지 않은 것이 혁신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미국은 혁신이 되는 아니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은 그런 출판 기념회 이런 기존의 관행을 깨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당내의 이제 지도부라든가 그 목소리. 당내에서 목소리를 조금 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내지 못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일단 지금은 집권 여당이기는 하지만 상황상 소수당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된다 정도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요거는 좀 넘어가도 되겠죠? 예. 이제 좀 현안 얘기를 좀 예. 여쭤볼게요. 일단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신데 예. 부산도 그렇지만 지난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 탄핵 집회가 열렸어요. 예. 이런 장애 여론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 장애 집회가 이제 부산도 많이 모였지만 대구는 엄청나더라고요. 네네. 경찰 추산 5만이 넘었으니까 그럼 사실 주택 주차는 더 엄청나다는 엄청나죠. 거거든요. 네. 내가 같으면 500, 100만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경찰 추산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네. 경찰 추산 5만이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그러한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인됐느냐. 대통령 탄핵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전부 탄핵 반대파들만 모였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지금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나겠다.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도 뭐가 된 거야. 사실은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국민의 그 생활 그리고 경제 또 상황 또 물가 또 유류값 고환율부터 시작해서 또 트럼프 2기가 출범해가지고 거기에 관세 정책 이런 수출 다양한 것이 있는데 지금 탄핵 그다음에 또 뭡니까 대통령 탄핵 이런 국면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입법이 네. 좌클릭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국민들이 이 균형을 좀 잡아주는 네. 이러한 그 모습 이러한 분들이 많이 좀 결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2030들이 네. 또 많이 모이잖아요. 네네. 2030들의 그 심리는 제가 대학 총장을 해봐서 알잖아요.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냐 국가가. 내한테 지금 이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나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을 지향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이 많고 네. 국민의힘은 좀 친미 쪽으로 좀 네. 많이 있고 그런데 2030들은 반중 정서가 또 강하단 말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복합돼서 왔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종교단체, 이제 교회들. 네. 그래서 이 교회들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네. 지금은 기도할 시기다. 이러한 것이 다 이게 종합적으로 네. 모아져서 이러한 것이 이 광장으로 왔다. 광장으로 표출된 거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저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뭐 가령 2030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 종교인들 말씀을 주셨는데 종교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뜻 드는데 정광훈 목사 를 포함해서 이제 일부 종교 단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일부 종교 단체는 사실 상당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데 이런 종교 단체와 국민의힘이 함께 한 목소리로 광장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원내 지도부라든지 네. 지도부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광장에 가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저기 대구도 안 갔고 네. 제가 이제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부산역에서 할 때도 제가 안 갔습니다. 네. 안 간 이유는 제가 이제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은 이게 국민의힘과 그분들하고의 이렇게 같이 네, 혼재되면은 중도층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도층의 이분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왜 말이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신 분들 우리가 국회의원들 가신 분들은 네. 그거는 개별적인 행동입니다. 네.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그분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니까 그분들을 너무 또 폄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야, 그럼 그 광장에 나왔던 분, 뭐 부산역이든 뭐 저 동대구역이든 광장에 나왔던 분들의 그 목소리가 뭘까? 네. 그거를 또 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지역구 계신 분들은 사실은 지역의 민심을 외면할 수가 사실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또 저 국회 의정 활동하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또 정치인의 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뭐 갔다고 해서 그분들을 폄하한다든지 그분들을 매도한다든지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은 또 뭐 쓰레기 매립장에 뭐 이런 거로 표현한다는 거 하는 이 자체는 오만의 극치고 자만의 극치다. 그런 표현은 나는 민주당에서 그런 표현은 정말 거기 있는 분도 우리 국민이고 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지금 이 민주당 일방 통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특히 한 10명 정도가 이제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포함해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민심을 좀 반영하는 민심 반영 목소리다. 목소리를 듣는 청취하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30 세대 말씀을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청년이 주인의식이 강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2030 세대 겨냥한 이제 옥중 메시지다 이런 이제 해설들이 나오는데 의원님 그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런 입장 내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여론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오게 계시니까 네. 옥중 메시지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엄연한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죠.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말투로 2030들을 걱정하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뭐 옥중 정치다 뭐 옥에서 말씀하니까 옥중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그런 옥중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막힐까 영향을 미칠까 그거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주
강하게 반대할 거고 네. 대통령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또 좋은 메시지로 받아들일 거고 민주주의라는 건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 반대와 51% 찬성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네. 옥중 정치다, 옥중 메시지다 이렇게 하는 옥에서 많은 데니까 옥중 메시지지. 그거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틀린 네. 표현은 아닌데 저는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런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은 저는 반반이다.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 이제 국회의원들이 접견을 좀 계속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 차원이고 인간적인 도리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옥중 정치 줄 세우기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면회를 안 갔어요. 네. 면회를 안 갔고 그러는데 면회를 다른 내가 내가 어느 분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네. 그 이제 대통령 제가 접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명박.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왜냐하면 CCTV 있죠. 네. 녹음이 돼요. 여기서 기본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네. 요즘 건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몸을 상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서 그래 잘 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네. 하여튼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막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걸 말고는 없어요. 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잖아요. 이제 면회를 가잖아요. 네. 면회를 가는데 거기에 면회 가 있는 분들 다 보세요. 한번 윤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윤 대통령 정부에서 참여를 했다든지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같이 이 동반자로서 이 열심히 선거운동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네. 공이 있던 사람들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 상태에 있는데 안 간다? 결국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인간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도리가 아니죠. 도리가 아니죠. 나는 안 가는 자체가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인간적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거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가겠어요? 조국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도 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안 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뭐 면회 가서 무엇이 어떻는 이렇게 저는 그 부정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 자기도 만약에 그런 현실을 다치면은 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들어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 돌아서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에 딱 걸립니다. 네. 우리 국민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의리를 지키는 차원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면회를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왜 갔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간 사람들한테 뭐 내란 뭐 공조당이니 뭐 내란 공조 세력이니 동조 세력이니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는 저 어불성설이다. 저는. 뭐 의리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쨌든 사법부의 이제 판단으로 좀 넘어가서일 수도 있고 그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이제 금기어처럼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만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국민의 입장에서. 그럼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도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겠죠. 네. 그게 이제 숙명이죠. 우리 네.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집권당이고 엄연한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탄핵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은 집권당을 포기하는 의미밖에 없지요. 그러나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마음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낸다는 이 자체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아까도 숙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의 경우 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30부터 이제 정책적인 것을 쭉 꾸준히 해왔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경우에는 네. 부족하다. 네. 그것도 숙명이에요. 숙명이에요. 그것도 숙명이다. 숙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기 대선을 운운하고 조기 대선을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의 이론으로서 네. 동지 의식으로서는 네. 많이 결여돼 있다. 많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조기 대선의 이제 주자로 뜨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마음속에 저함이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문득 그러면 지금 여당의 소위 말해 유력 이제 후보군으로 꼽히는 분들이 뭐 김문수, 오세훈, 네. 한동훈, 그다음 홍준표, 네. 유승민 요 한 네. 5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5분이 지금 언론이나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행보를 놓고 봤을 때 누가 가장 적절한 행보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적절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네. 나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장이라고 했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메시지는 내지만은 네. 이렇게 뭐 움직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행태인 것 같고 김문수 지사는 장관은 어쨌든 여당 내에서 여당 후보군 내에서는 그래도 좀 1등도 하고 예, 지지율 이러고 있는데 지금 공개 메시지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김문수 장관님의 행동이 네. 아주 적절하다.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네. 노동운동도 했죠. 민주화운동도 했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했죠. 경기도지사도 했죠. 장관까지 했잖아요. 스펙면이나 또 청렴하죠. 어떤 면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김문수 장관을 잘 압니다. 네. 저하고도 개인적인 친하고 친분이 그런데 김문수 장관님은 본인이 본인을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이 본인을 너무 잘한다. 네, 그래서 굉장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저는 믿고 그 판단이라면 주자로 나서지 않는다?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김문수 장관님은 아마 안 나오실 거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 장관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데 모르죠. 그거는 또 김문수 장관님이 어떤 또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지켜본 우리 김문수 장관님 저하고의 이전 제가 네. 예, 봤을 때 그런 거고 저는 그 소신이 있고 네. 자기 이 생각이 뚜렷한 분이 네. 나는 김문수 장관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장관님이 그런 판단을 잘 하실 거나 네. 이렇게 보는데 또 정치는 네.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언제든지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변할 수 있고 또 정치는 또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네.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은 단체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고 다만 최근에는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관련해서는 찬성한다. 더 깊게 따를 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오세훈 장관 시장도 저하고 친하잖아요. 그러세요? 식사도 엄청 친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훌륭한 분이고 서울시도 잘 이끌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메시지가 저는 좀 약하다. 메시지가 약하다. 그럼 더 각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메시지가 약한데 그런데 저는 이 정치와 그 주식과 골프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와 주식과 골프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그 하나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저 계엄이라든지 이런 탄핵 과정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메시지를 특정 메시지를 낼 타이밍 낼 때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조금 약하지 않나. 참모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그거고. 한동훈, 유승민. 그러니까 또 이 홍준표 대표는 네. 타이밍, 네. 메시지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른 주자들이 10번 내면 한 번 내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네. 호불호가 또 강해요. 네. 그분은 강하고 그러나 이제 정치인은 두 가지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면이 있지만은 네. 무슨 청렴성이라 이거는 기본이고 네. 첫째는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특
독특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독특한 정체성. 네. 홍준표 뭐 너무 세다 강하다 이렇게 하는 그걸 빼면 홍준표가 아니죠. 그걸 빼면 홍준표가 아니다. 트럼프가 그걸 빼면 트럼프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아까 또 누구였죠? 한동훈 메시지 강한 걸로는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부드러우면서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던지는데 네. 유승민 의원은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면이 또 있지요. 그런데 박근혜 TK 정부 PK에서 때. 박근혜 네. 정부 TK PK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딱 걸려 있잖아요. 본인은 굉장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이런 게 좀 있는. 당내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경선을 만약에 치른다면. 그게 굉장히 지금 딜레마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TK PK가 우리의 국민의힘의 본산이잖아요. 그럼요. 집토끼인데. 집토끼고 그 다음에 책임당원도 60%가 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일단 당내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저 경선을 가야 본선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네. 그래야 링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점이 나는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또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는 경험이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법조인 경험만 있다. 법조인 경험은 법조는 뭡니까? 사법과 행정과 입법 있잖아요. 네. 사법부는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당신이 뭐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해라. 행정은 현재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욕을 얻어묻어.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이잖아요. 국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기 전에 네.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제가 조언을 했어요. 독대를 네. 해서. 경험을 좀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럼 경험을 쌓고 나와라 당대표.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조금 그한 것 같다. 꼭 대표가 나오면은 100% 아니라 200% 당선된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지금요 한동훈 대표가 해외에 가서 제 조언대로 독일에 가서 남북 문제,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 통일 네. 문제 연구하고, 그다음에 스웨덴에 가서 복지 문제 연구하고, 그다음에 영국에 가서 보수의 본류인 보수가 왜 이렇게 강한가 네. 이걸 연구하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차세대 주자들 만나서 의논하고 대화하고 이러면 4-30이 12달이에요. 지금쯤 미국에서 머물고 있었다. 한동훈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타이밍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자기 이 소신이 뚜렷한 분이에요. 네. 소신이 뚜렷한 분인데 저는 이 조금 우리 한동훈 대표는 좀 경험에 있어서 이게 국회에 보니까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있잖아요. 네. 이게 선수의 깡패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선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초선이 발버둥 쳐도 5선, 6선을 못 따라가요. 경륜이 아무래도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경험이라는 게 네. 상임위를 굉장히 경험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여야 협상의 경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네. 우리 한동훈 대표는 조금 경험에 좀 부족이다. 그러면 내가 이게 대선 주자들을 거의 다 평을 했네요. 그러니까 초선 같지 않은 중진으로서 평을 하신 거죠. 그래요? 아니 제가 이 이제 정치적 그동안에 경륜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여러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여야에 또 많이 알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까 말씀한 대로 경험을 네.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제가 이게 참 부족한 제가 그 분에 넘치게 네. 이렇게 좀 그래도 대선 주자들을 평을 했네요. 하여튼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제가 좀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랑 그 권성동 원내대표 대정부 교섭단체 대표연사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개혁위원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인다라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정치가 사실은 팬덤 정치가 워낙 강한 곳이라
좀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게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거기에서 주장한 분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제1호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자기가 걸어온 길, 자기가 이야기했던 어록을 보면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책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해서 교섭단체 연설하는 거 저는 착각을 했다니까요. 왜? 야, 우리 당 정책을 저렇게 발표를 해도 되나? 우리가 인재 영입으로 좀 해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평된. 그러나 저는 우클릭을 했으면은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우회전 깜빡이를 켰으면 우회전으로 계속 달려달라. 좌회전으로 가지 말고 우클릭 해놓고 우회전 깜빡 해놓고 좌회전해서 가서 되겠느냐. 나는 그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왜? 주 52시간 반도체 특별법 거기도 주 52시간도 했으면은 그거를 싫든 좋든 자기가 뱉었으면은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금방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그 이야기할 때 어느 방송에서 그랬어요. 아마 민노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네. 설득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고 또 이야기하면서 또 원위치가 되고 네. 이래서 또 기업 글로벌 경쟁 좋아요. 나는 그렇게만 해주면은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입법이고 뭐고 해서 민주당에서 오는 길을 보면은 전부 좌클릭을 했잖아요. 발목 잡는 기업들 발목 잡는 이런 거고. 네. 심지어는 지금 AI 시대 반도체가 지금 기본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996이라는 이런 이제 대만 같은 데서는 996이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6일 동안 간다. 네.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반도체 이게 이 기술. 그런데 이런 이 타이밍을 다 놓쳤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에서 연설해 줬던 그것만 그대로 좀 실행을 해줘라. 그대로 대환영한다. 대환영한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과 달리 행동이 실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뻥사니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사니즘이 이제 잘사니즘 제시를 했더니 뻥사니즘 말씀하셨더라고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뻥만 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해달라 이거야.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 연설하실 때 이재명 대표 19번, 민주당 45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의힘 본인 당 얘기를 해야지, 비전을 얘기해야지 왜 민주당 얘기만 주로 하느냐, 여당을 포기한 선언문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겠지.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한 70% 80%가 민주당을 때리는 거잖아요. 네. 왜? 지금 현재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어떤 법을 하나도 통과할 수 없어요. 민주당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은 국회에서는 네. 민주당이 여당이고 우리가 야당이야. 숫자적으로나 뭐나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실정을 알아야 된다. 네.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일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것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생중계되니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알리려는 차원이었다. 알리는 차원이고 네. 발목 잡은 건 아니에요. 알리는 차원이고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협조하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동참하고 같이 하겠다. 이러한 것이죠. 뒤에는 우리만에 갈 수 있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것도 전제 조건이 뭐냐?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개혁이라든지 저 사법 있잖아요. 저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해상폭력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도 민주당 협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네. 우리는 믿을 것이 어디예요? 국민밖에 없는 네.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압박을 해줘야 된다. 네. 압력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같이 협치하고 공감을 해서 이게 정책을 하나하나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녀오셨잖아요.
미국 관계자들 분들 좀 만나셨을 텐데 네.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던가요? 제가 워싱턴에 도착하는 시점에 네. 그 서부 이제 난동 사건도 있었고 아, 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자기네들 최우방국이잖아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이 큰가요? 크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한민국을 국민을 믿어달라.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봉착하고 어떠한 고난이 왔어도 이것을 잘 극복해내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내가 당신을 믿지 않느냐. 당신이 나를 믿듯이 믿어달라.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법치 국가에서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한미 동맹에게는 한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예. 그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관계자분들이 어떤 말씀 좀 주셨나요? 그러니까 갸우뚱하는 거죠. 계엄 선포 자체에 그렇죠. 대해서. 왜 이 상황 속에서 계엄이 나왔는가. 이렇게 갸우뚱한 거죠. 자기네들도 이제 분석을 계속하고 외신을 타고 계속해서 리포터가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공부가 됐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한번 지켜보고 지켜보겠다. 있다. 이런 그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트럼프 2기 와서 간세 전쟁.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서 흑자 국가잖아요. 8번째 그렇죠. 흑자 국가거든요. 8번째로.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우리 공장들이 지금 그 525개가 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합하면 2,000개 정도가 멕시코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관세를 폭탄을 시키게 되면 네. 우리 기업들이 굉장한 지금 어려운 현상이 봉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가 파트너를 가지고 가겠냐 이거야.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그다음에 통상은 통상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게 혼연일체가 해서 대처를 해도 부족한데 그 우려가 그러면 미국 관계자들의 말로 나온 건가요? 빨로 나온 거죠. 그럼 저도 이걸 하나 여쭤보려고 네. 했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 경제 등 우리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랑 지금 소통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특히 경제 관련해서 뭐 철강, 알루미늄 20% 관세 발표까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우리한테 타격이 불가피한데 그럼 저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요? 네. 우리가 이게 빨리 국정이 안정이 되는 게 첫째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파트너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카운트 파트너가 그래서 없어요. 카운터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네트워크사예요. 네. 그래서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저는 기업 우리가 이제 뭐 공공 외교 섹션이나 공공 섹션은 그거 가고 또 의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네트워크도 지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공회의소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정경련이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 대그룹 집단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좀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그러냐면은 네. 일본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이시바 그러니까요. 이시바 총리가 총리 갔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가기 전에 누가 물밑 작업하지 아세요? 누가 했나요? 손마사요 씨가 했습니다. 손정희. 네네. 그가 다 우선 일본 말로 네마와시라고 그러거든요. 네마와시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사전 조율이라는 거예요. 네. 사전 조율을 딱 해놓고 가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미 정해지고 가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주장을 내지는 않아요. 네.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상부 하달식이 아니라 하부 상달식이거든요. 네.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 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트럼프를 연구하고 가는 거예요.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통 한미일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쓸 때도 보는 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이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역사의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만나느냐, 어느 정상이 미국 정상을 먼저 만나느냐, 그리고 먼저 만나면 이제 이후 만났을 때 가령 뭐 한미 정상이 만나거나 미일 정상이 만났을 때 누가 더 소위 말해 외교적으로 대접을 잘 받았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금장 사무라이 투구 선물까지 하고 막 이러면서 관세 방위비 압박 피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런 상태면 이 작금의 상황은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 책임이죠. 정부 책임이죠. 정부 책임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일본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먼저 만나고 누가 하느냐 이거는 네. 우리나라 문화야. 대한민국 문화야. 네. 누가 먼저 만나면 어쩌고 이게 이틀 후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야. 네. 우리가 뭐 제일 먼저 만났다. 특히 또 일본하고 또 각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일본 먼저 특히 만났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외교라든지 이런 거는 실리 추구를 해야 네. 되잖아요. 어떤 게 실이 되고 어떻게 득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네. 미리서 연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갖다가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기대치는 50이었는데 갑자기 가서 이시바 총리가 와서 80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땡큐죠. 이런 것을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우리 최상목 고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거 통화를 원한다. 되면 좋죠. 미국에서 그거 응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럴 생각이 않습니다. 없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대통령하고도 그거 하는데 네. 어떻게 자기네들은 장관으로 보는 거예요. 권한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으로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하고 한다? 그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 정말로 미국 사회를 미국 전문가 저는 일본서 공부해서 일본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미국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미국 전문가들이 보면 미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미국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은 노비스트법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노비스트를 고용을 해요. 네. 자동차 우리 현대나 대그룹들도 다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화를 하고 통화 몇 분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통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우리가 통상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러면은 공장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옮겨야 안 옮겨야 이런 정부적 판단 이런 걸 해야 되지 우선 정상끼리 통화해서 뭐가 한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쵸. 현실을 직시하고 저는 정부에서 이제 산업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총리가 중심을 네. 권한대행이 중심이 되든지 해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네. 대기업,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반도체 또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네.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어떤 부분도 우리가 접근하자. 또 국방부는 방위 문제 이런 네. 거는 또 따로 별도로 하는 거고. 이러한 것이 움직여야지 계속해서 미국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전화 올 것이냐? 그쵸.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국가 지도자의 공백 상태라고 봤을 때 결국 말씀 주시는 거는 각 부처의 이제 장관들 중심으로 실무적인 어떤 그 협상이나 소통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면 또 무역 우리가 쿼트라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저는 그렇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금융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융계도 사실은 미국 일본의 소프트뱅크처럼 나는 내가 한 번 그랬어요. 은행 회장님들한테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있지 말고 미국 가서 좀 뛰어라. 그럼 물밑 작업 좀 해라. 이것이 옛날에는 외교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 간의 애교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네. 통상 애교, 민간 애교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저 이 나는 정치이다 이제 공식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 김대식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란 네. 네 박자. 네 박자. 좀 풀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국민과 이제 정치인이 소통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약자 편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을 포괄적으로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유행가 가사처럼. 네. 우리가 송대관 네 박 가사처럼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맞아야 네 박자가 맞아야 네. 음악이
형성이 되고 네네. 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네 박자를 마치고 늘 저는 어렵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약자편에 서서 늘 같이 동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동행하고 네. 약자편에 서서 일하고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네.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균형 맞춘 네. 네 박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박자로 풀이를 하고 싶네요. 네. 그 유행가 이 가사 네, 제목인데 송구가. 네 박자 이게 사실 총합적으로 보면 조화로운 정치를 좀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행가라는 건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유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선 같지 않은 중진 같은 초선 의원 김대식 의원님의 이 정치도 모든 국민들이 유행가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가 되기를 저희 이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힘닿는 데까지 응원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긴 시간 되게 소중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시간 있으면 또 초대해서 다음 또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